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교직 담당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송출이 된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처음 상명대학교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 조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난 작년에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업했던 것, 그 다음에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부분,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된 챗 GPT 관련해서 교수님들과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학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 챗 GPT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간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대학 교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를 조금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자유롭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마 제가 상명대학교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해볼 수 있는, 대학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접근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챗 GPT 최근에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완벽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영역, 특정 기술 전문 분야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는 영역들을 이제 엔지니어링,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에서 어떤 교수 방법이라든가 어떤 행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을 조금 더 여기 이제 혁신 포럼이니까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이슈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즘 애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 모두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자분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심심한 사과에 대한 평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이걸로 촉발된 오늘날의 지금 MZ 세대라고 불려지는 최근에 그 20, 30대 세대들의 어떤 문해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신문기사에서 보면은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전 6시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화, 안녕을 이제 지향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틱톡 같은 데서 동영상을 가지고 뭔가 놀이 문화를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챌린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놀이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전화로도 굉장히 소통을 힘들어하고, 교수님들이 여기 이제 계시는 교수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질문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깍깍깍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그것이 예전 5, 6년 전만 해도 애들이 생각보다 그게 길게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중간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도 애들이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아이들이 예전 세대보다, 예전 자기 선배들보다, 선배라는 표현도 안 쓰더라고요. 님, 씨.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사실 우리 사회를 지금 딱 핵심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AI를 상용 고객으로서 지금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친구들끼리 매일 6,000보급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걷기 걸음수를 캡처를 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립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제 친구 동생이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누님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가 하냐고, 이제 요즘 애들은 공유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고, 자기 걸음수를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너무 다릅니다. 세대가 너무 다르고 따라가기 참 힘든데, 이 아이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생활에 그냥 녹여나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보시면요, 코로나 상황,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적응을 잘한 대학 구성원은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왼쪽은 교수님들한테서 들려온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은 온라인 수업을 했던 제 수업에서 강의 평점이 제일 높았던 온라인 과목들, 초기 2000년 첫 학기에 했던 수업에 대한 평입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평이 잘 나왔었고요. 거의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왜냐하면 이제 교육공학에서 많이 섞어서들 하셔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별 부담 없이 적용을 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보시면 온라인 강의는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들은 줌에서 카메라를 안 켜요. 이러면서 너무 이제 교수님들은 3년 내내 힘들어하시고 아이들은 잘만 온라인 환경이 갖춰지면 나는 적응해, 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참 애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구나, 이 시대에 맞춰서. 요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이제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 이런 것들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챗 GPT로 촉발된 2016년에 그 알파고 사태 이후로 최대 충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이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다. 특히 대학 교수 옆에, 대학생 옆에 와 있다. 이 느낌이 지난 2~3개월 동안 교수님들 그 채팅 카톡방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 고민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합니다. 뭐 때문인지. 그 이전 상황에 코로나 3년으로 인해 촉발된 온라인화,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 새롭지도 않아요. 계속 기존에 있던 건데 뭔가 전통적인 교육 방법들이 이제 온라인까지 포함하면서 같이 가는 모양새가 거의 10년 이상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들면서 애들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자, 가운데 있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인데, 제일 위에 것이 미드저니라고 해서 DALL-E라는 그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하는 그 플랫폼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챗GPT가 오픈AI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낸 최근에 그 언어 예측 모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애들인데, 챗봇이라고 하죠. 그 밑에 거는 이미지 몇 장만 있으면 저걸 조합해서 입체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상용화 전인 것 같아요. 제일 밑에 거는. 아이고 어떡하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애들의 진로는, 장래는 어떡한가?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가장 4~5년 전만 해도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 첫 번째가 디자이너였고 교사였고, 그 다음에 이런 뭔가 창작하는 영역의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히려 필드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2차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유지 가능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미드저니에 제가 프롬프트에 한마디 썼습니다. 이제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울한 대학 캠퍼스를 그려줘 이렇게 넣었더니 저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딱 한 줄 넣었습니다. 딱 한 줄 넣었는데 대학 캠퍼스고 우울한 그 분위기의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부터 중순부터 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대학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하고요.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모든 교수님들이 동시에 아마 고민하신 부분은, 아이고 과제 어떡하지? 시험 어떡하지? 과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시험 뭐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온라인 시험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제 어떡하지?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그 걱정이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어제 이분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사후에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이제 교수님들 계시는 단톡방에, 글쓰기 과제에서 학생들이 챗 GPT 사용할 게 우려스러운데 교수님들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시작이 되는 거죠. 노하우 공유의 시간이었는데 대부분 그 뭐랄까 망연자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돌파를 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셨고요. 뭐 카피킬러를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해 보신 교수님도 계시고, 이 방법이 괜찮더라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 마치 코로나가 처음 닥쳤을 때 그 학기에 교수님들이 각자 도생을 하던 시기, 그때의 느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자들이 지금 패닉 상태인 이유는 학생들이 과제 혹은 시험에서 챗 GPT로 부정을 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 그 다음에 애들은 글쓰기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이것들인데요. 과연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AI 보조 라이팅 어시스턴트 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나 알지? 굳이 챗 GPT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못 쓰게 막아야 하나? IP를 막아버려야 하나? 그다음 카피킬러로 검출 가능한가? 이미 왜냐하면 카피킬러가 거의 대부분 이런 표절 부분들을 검출하고 있어서 그냥 챗 GPT 전용 검출 소프트웨어도 지금 플랫폼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도입을 해야 하나? 표절 교육을 강화할까? 이런다고 학생들이 안 쓰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다고 안 쓰냐? 구글 검색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위키피디아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우 큰일 났다. 근데 지금은 살짝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달 이달에 해외 대학들이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사이언시스포라는 대학은 아예 막았습니다. 아예 막고 적발시 퇴학 조치 강수를 뒀죠. 완전히 강수를 뒀습니다. 인도의 RV 유니버시티라는 데는 금지를 하는데 걸리면 다시 할 기회를 주는 거를 이제 학교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금지를 하진 않지만 표절에 대한 어떤 기존에 있던 그 언어 코드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서 이런 이제 챗 GPT 같은 GPT 계열의 알고리즘 계열의 그런 툴들을 포함을 하게끔 문구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몬트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규정을 수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 한두 달 동안 모든 대학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극단적인, 즉 아예 막거나 아니면 규정을 하거나,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신입생 교육에 AI 도구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대학도 있고요. 뉴욕 주립대.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들을 업데이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으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폴만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텍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최근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문적 성실성을 벗어난 경우 판단하는 기준을 전달을 했습니다. 즉 방향성을 준 거죠. 우리 대학은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자신의 글을 독창적인 것을 것처럼 허위로 제출하여 생각, 창작, 종합의 행위를 대신하여 사용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그냥 가이드라인이 저 한 줄이 일단은 주어진 거고요. 나머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이제 본부에 제가 전달을 드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표절은 그렇다면 여기서 교수님들이 해외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은 자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기다 이거죠. 표절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만인가? 오늘 보니까 오면서 봤더니 드디어 챗 GPT 저자인 책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에 뒤져보십시오. 나왔습니다. 출판사가 이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던데요. 그래서 이게 그럼 위키피디아 등장과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이미 기존의 연구 도구로서 예를 들면 문헌들을 각종 피어 리뷰된 논문들을 요약해주는 툴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엘리시트라고 해서 연구 문제만 던지면 수백 편의 논문들을 초록 중심 혹은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을 해서 단락 자체를 아예 구성을 해줍니다. 챗 GPT하고 원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를 아마 학부생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대학원생들이 이미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학원 교육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초중등은 막아버리면 됩니다. 초중등 학교는 IP를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동안 또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 엔진이 학교 초중등에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십니다. 탐구활동, 조사활동, 연구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게 1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학생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수학 문제를 손으로 이렇게 끄적여서 촬영만 딱 하면은 지금 돌아가지는 않는데요. 촬영만 딱 하면은 문제 해를 쫙 단계별로 풀어줍니다. 그래프까지 그려줍니다. 이런 것도 이미 익숙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EBS에 가시면 자신의 학업 성취에 맞는 EBS 홈페이지에 가시면 성취에 맞는 과정들을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선생님과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비율로 해서 내 현재 상황과 맞춰서 추천을 해주는 것도 이미 5, 6, 7년 전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쪽은 비교적 최근이긴 합니다만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나 사람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아, 자동화가 됐네? 뭔가 좋은 기능이다. 이 정도였는데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 건 한 10년 정도 많이 녹여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런 정보 DB들을 검색해서 따닥따닥 소리가 바로 그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내용들을 보고 읽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미 최소 2015년부터 적어도 융합형 교육을 이미 받고 있고요. PBL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들에 익숙해져 있었고, 실생활 연계의 문제들을 여러 과목이 융합해서 하는 교육 내용들을 이미 학습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와 있죠, 이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작년 연말에 이제 공포가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국가가 리드를 하고 그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이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국가교육과정에서 받아오신 분들이시고요. 최근에 현 정부가 주장이 아니라 이제 국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다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 핵심은 학생 한 명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그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사실 2015년부터 되고 있던 것들이고요.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융합형 교육과정과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경험들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집과 학교가 다르다라는 그 간격을 점점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 여전히 수업 시간에 애들 검색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언제 학생이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그럽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걸로 자료 찾고 있는 건데 교수님들께서 못하게 하신다고 노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간극이 확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대학은 어떤 교육을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할까? 제가 이제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썼고 이런 상태라서 조금 이렇게 그림 그리는 차원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아이들은 침묵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카톡으로 저는 수업 시간 애들이 조용하면 바로 카톡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카톡방이 시끄럽습니다. 확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카톡을 허용을 안 하시죠. 수업 시간에 안 하셔서 이런 경험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즉 카톡방에 카톡 하면서 올라오는데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릅니다. 소통의 방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인간 강사에게서 너무 고맙다,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사실 살짝 충격이었으나 일타 강사로 일컬어지는 분들의 강의는 저도 이제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1대1로 마치 교육을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세요.
코로나 때 정말 교수들이 안 됐던 거,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은 애들이 대학에 와서 3시간 스트레이트로 녹화된 강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자, 이 아이들은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자신을 공유를 합니다. 근데 단 조금 익명성을 유지를 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나 자퇴했어 공유하고, 나 수업 안 갔어 공유하고, 나 퇴사했어 공유하고, 학점 뭐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나 몇 등급인데 어디 붙었어, 이런 것들. 좀 심각한 상황들도 가끔 벌어지긴 하는데, 아이들의 특성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팀플을 해도 이전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과업 중심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중심보다는 일단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소통 방식이 우리랑은 다르고, 살짝 다르고, 우리 세대와는 조금 다르고, 죄송합니다, 다 묶어서 우리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좀 대면기회 대화들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애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런 기회들을 그들을 봐주는,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대면 기회를 더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 반응을 일단 갖도록 한 다음에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거나 피드백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런 이제 고려들을 한 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이제 링크 사업단에서 작년에 이제 제가 썼던 부분인데요. 교육 모델, 교육부에서 이제 우수 모델로 됐던 건데, 저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상업화, 상용화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빅 프로젝트를 학기 내내 하면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행착오, 도전, 뭐 이렇게 성공, 도전, 성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조력을 받도록 하는 이런 교육 모델들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모델을 만들었더니 단장님께서 저보고 시범 운영을 해달라고 또 하셔가지고 지난 학기에 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특수학교 만들기였습니다. 한 학기 내내 특수학교를, 이상적인 특수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 실별로 들어갈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교사들을 면담을 한 다음에 교사들이 그 제시한 문제들을 애들이 한 학기 내내 여러 가지 조각조각 난 것들을 해결해서 적용을 했고, 최종 가상 공간 안에서 각자 학생들이 한 솔루션들을 녹여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애들이 지금 과정에서는 만약에 이게 상대평가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수업입니다. 큰일 나는 수업인데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였고 충분히 학생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몰입해서 학생들이 했었고, 여러 디지털 기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을 석사 때 하고 전산조조교도 했었고 이제 교육공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팔 프로그래밍 정도도 했었고요. 이제 포닥할 때. 그래서 학부 때는 미술 교육도 했었고요. 부전공을 했었고요. 조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해서 이런 과목이 조금 더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도 오랜만에 뭔가 저희 이력에 만족을 좀 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AI 서비스가 실제적인 수혜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AI 플랫폼에서 뭐 미드저니 같은 데서 자동으로 생성시키고요. 딱 프롬프트 한 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I 아바타를 생성시키고, 카톡에 프로필 사진 보시면 이상한 사진들 있죠. 이걸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AI 면접 트레이닝 해보고, AI 서류 접수하고, AI 매칭, 내가 어떤 직업에 나랑 맞는지, 그리고 저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완전히 애들의 그 입사 자소서 작성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걸 꼭 애들이 사실 문구들을 살짝 대충 보는 애들이 좀 있어서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입사 서류들은 인공지능 50% 뭐 채점 비율이 반영됩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간과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작성 방식이 예전처럼 가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상명대에서도 만약에 취업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교육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작성 방식에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하는 회사에 자소서나 이런 취업 서류를 넣으실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작성 방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어로 초벌 번역을 해서 윤문을 해주는 심지어 플랫폼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창의적으로 윤문해 줄래? 아니면 포멀하게 윤문해 줄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 영어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수십 가지, 제가 적어도 10대까지는 봤으니까 아마 수십 가지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고 이걸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찾아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배구 경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이런 챗 GPT에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터에게 입력할 명령문 만들어줘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한 몇 가지, 4가지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로 바로 미드전이라는 데서 넣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작권이 아직은 미드전이라고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클릭하면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부생한테 동아리 이제 저희 지도 교수라서 동아리 로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게 그래 이거 한번 써봐 했더니 바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의도를 반영해서 로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자료집 지금 보시면 이런 자료집 하나 디자인 표지 디자인을 맡기면 가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되는, 다만 명령만 혹은 질문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산기 등장 때 똑같은 파동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계산기, 미국은 이제 애들이 계산기를 아예 수업 시간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고력 저하를 이제 많이 우려들을 했는데 교육의 어떤 형태 전환이 있었고요. 문제 해결 중심.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암산을 잘 못하죠. 정말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저도 사실 공학 계산기가 저한테 주어지면 아마 더하기 하고 있을걸요. 그 고성능의 공학 계산기가 주어져도 저는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루트 정도 하겠죠. 루트가 제 생활에 사실 제가 전공 공부를 하면서 루트를 썼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3D 펜이 나왔을 때도 제가 1년 기다려서 받았는데 블럭 하나 만들고 제 친구를 줘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주어지면 뭐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려하는 기술들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따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요건 제가 약간 편집을 잘못했는데 챗 GPT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코딩을 하고 지금은 뭐 이제 때때로 하지만 파이썬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구단 함수 하나 만들어줘 했을 때 쭈루룩 그냥 만들어줍니다. 바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2개의 인수를 받아서 즉 2개의 숫자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줘 했더니 또 바로 수정을 해줍니다. 뒤에 살짝 가렸어요. 최종본 그러면 지시문이 지시문이 영어인데 한글로 바꿔줘 이렇게 딱 3줄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함수. 지금 사실 웅성거리는 집단이 교수 집단도 있지만 프로그래머 집단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상한가인 직업군들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머들인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편하니까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스스로 트레이닝할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형태로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학점 계산하는 겁니다. 점수를 입력받으면 이렇게 등급을 나눠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작동하는 점수를 입력한 등급을 판별해 나름 이제 열심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90점 이상은 A, 89점에서 80점
C. 다르죠? B가 아니라 그 이하는 F로 판별하게 해줘. 이렇게 했어요. 일단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는 줍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아니야 80점에서 89점은 C야. 한 번 더 하면 그나마 바꿔줍니다. A, C, D, E로 갑니다. 아니 함수에서 80에서 89점은 C고 그 밑으로 점수가 입력되면 무조건 F가 나오게 코드를 수정해 줘. 3번에 걸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도 할 수 있는 거였죠. 정확하게 지시를 했다면. 자, 이거를 이제 요즘 용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질문하기 및 지시하기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AI와 협력하는 것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검색 기능들은 잘 활용하시죠. 쭉 나열하시죠. 근데 이 챗 GPT의 등장은 완성형 질문을 중심으로 검색이 바뀌는 것을 일종의 선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상명대에 이런 이제 회색 부분의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알려줍니다. 다만 약간 봤더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물론 챗 GPT는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오류가 있으나 일단 시작이니까 조금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어느 정도 전공 지식이 갖춰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 혹은 이런 이제 명령하는 법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들이 살짝 나오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전공 분야에서 질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질문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 대학에서 질문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 교수들입니다. 연구 문제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궁금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질문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시고 수십 년을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인데 전공에 이런 것들을 녹여서 해주셔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들도 이제는 단순 요약 과제는 곤란합니다. 빙에서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이제 이 문건을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진 않는데, 네. 쭉 이런 문건을 가지고 특정 부분을 하면은 개조식으로 쫙 요약을 해줍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생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이미 이제 일반 검색 엔진에 채용을 한 것들인데 오른쪽에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숙제를 이제 내주시면 숙제를 내주시면 안 되고 눈앞에서 요약을 하라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도 너무 심플합니다.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지금 약간 한 발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내가 화단을 조성하고 싶어 이제 작업별로 쪼개줘 했을 때 굉장히 잘게 해야 할 일들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 그 기술은 사실 구글이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아마 곧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학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제 교수님들, 영문과 교수님하고 저희과 교수님들하고 이런 제가 이제 주제를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인공지능 라이팅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 모델을 하나 만들까 이제 전공에 한정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라이팅 플랫폼에서 제목이나 주제를 넣으면 한 단락 이상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글 확인한 다음에 애들이 그룹별로 AI가 생성한 글에 대한 신뢰성들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그다음 문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팀별로 또 애들이 생각보다 요즘 애들 토의 좋아합니다. 자기들 팀별로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각자 활동들을 통해서 개별 검토 보고들을 반영을 해서 완성을 하게 하고요. 개별 보고서를 받게 하는 이런 모델들이 다른 전공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나올 텐데 학생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들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전공 안에서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AI 협력형 저는 학습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성취도 높은 학생들이 특히 유리합니다. AI 활용은요. 그 다음에 높은 기술을 보유한 어떤 수용성이 높은 애들, 테크놀로지를 아무래도 많이 써본 애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학습 스킬, 러닝 스킬들이 굉장히 향상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 지으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 이 개학 전에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요즘 MZ A세대, 알파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 세대 애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대학 안에서 이용할지를 여러분들께서 판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챗 GPT로 나라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아니 전 세계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일단은 대학 내에서 구성원들이 이 AI가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할 텐데 어떤 비전으로, 어떤 비전 아래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방향성, 이거는 거의 커미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좀 심화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교수님들의 논의, 이제 대학 직원 선생님들의 같이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역할, 교수자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교육공학 쪽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수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방향 설정과 함께 AI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할지, 학사 운영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 평가는 어떻게 할지, 과제 수행은 어떻게 할지, 윤리적인 활용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구성원들에게 개학 전에, 개학과 동시에 안내가 가지 않으면 혼란의 도가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바로 숙제가 나갈 거거든요. 바로 과제가 나갈 건데 그 과제들을 아마 이런 미리 준비되지 않은 교수자와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학생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대학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수자가 기본적으로 일단 인식 변화 필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무작위로 넣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뭐 학생들도 얘기하고 대학 교육 부분을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지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들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학생들의 성장, 성공, 뭐 요즘 이제 학생 성공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여러 대학의 이런 제도적 지원과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비스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자들의 어떤 인식 변화와 이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철학들이 필요합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전공마다 다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교육 철학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보들을 인풋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협력형 프로젝트 및 교수 방법들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는 학생들, 정확하게 자신의 지식 기반으로 질문하는 교육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학사 정책들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보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시도들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중도 탈락자나 입학생들 예측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 번역된 거를, 절판된 거를 구했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원본을 이제 뒤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틴어와 수학을 1850년대에 라틴어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단련된 두뇌를 가지기 위함이다. 굉장히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답을 얻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AI 시대의 대학생은 주도적이고 학습하고 실험하며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솔루션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단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많은 숙제들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